네, 안녕하세요. 캐드남마 이현우입니다. 최근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강연이 소개돼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한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가 일찍 죽었어야 했다고 했고 김일성을 민족의 지도자로 지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홍구 교수의 부친, 아버지이자 출판계 원로였던 한만연 씨가 아들을 비판한 칼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한홍구 교수를 향해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사람 같다. 우물한 개구리다. 미련한 인간이다.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 비서와 관련한 새로운 증언들이 오늘 쏟아졌습니다. 북한에서 함께 망명한 김덕홍 씨가 회고록을 낸 겁니다. 북한에서 망명한 진짜 이유가 김정일로부터 살해 위협을 느꼈다. 또 한국에서는 국정원을 적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강철한 북한수 전략센터 대표,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와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황장엽 선생의 비화를 회고록으로 펴낸다는 김덕홍 씨. 그러니까 김덕홍이라는 분이 황장엽 선생과 같이 근무하다가 같이 내려온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유광무역회사 그 부사장을 하시다가 황 선생님이 이 사람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주체사상연구소에 그 외화벌이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함께 활동을 했고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우형제처럼 서로 믿고 이제 지냈던 아주 이제 들도없는 동지 같은 관계였죠. 김덕홍 씨도 그러니까 당시 북한 내려올 당시에만 해도 북한 노동당에서 꽤 고위직이네요. 자료실장이면. 그렇죠. 부실장을 했으니까 좀 더 고위직이라고 봐야죠. 오늘 나온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저희 성우를 더빙을 통해서 김덕홍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장엽 비서는 생전 김대중 정부의 국가정보원을 적이라고 지칭했고 국정원이 자신을 살해할 것이란 위기감에 미국 망명까지 고려했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국정원이 황장엽 선생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위협을 황장엽 선생이 느꼈다? 국정원을 적으로 생각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저 표현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정원 전체가 아니고 그 당시 햇볕정책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햇볕정책을 추종한 주의부를 지칭을 한 것이지 주의부. 국정원 전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황 선생을 모셔온 분들이 국정원 직원들이고 이분들이 황 선생을 모셔오면서 엄청나게 환호를 했던 분들인데 왜 그분을 뭐 살해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만 그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황 선생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햇볕의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황 선생님을 과도하게 이제 압박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황 선생님이 이제 이거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국정원 전체라기보다는 자기를 압박했던 그 세력에 대해서 이제 지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과도하게 좀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황장엽 선생을 당시 정권이나 고위층에서 많이 압박을 하고 행동을 제한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황 선생님 처음 왔을 때는 뭐 KBS, 뭐 MBC, 온 TV 다 나갔고요. 뭐 강연, 뭐 집필, 뭐 마음대로 했죠. 근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모든 언론 접촉 금지, 해외 여행 금지, 여행 다 금지돼 버리니까 엄청 놀랐는데 그때 한간에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그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 김정일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황 선생을 황구, 그러니까 누런 개로 만들어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말까지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당시 한국 정부가 황 선생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내부 간부들이 황 선생님이 자살하지 않을까 하고 맨날 지켜봤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자살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지금 속보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강호인, 김영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현 차관이 장관이 됐고요. 정치인 출신 장관 5명 중에 2명이 교체되는 부분 개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개각 소식은 따로 저희가 자세히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 사임했죠. 외교안보 수석,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도 인사가 났습니다. 이 부분 개각의 의미, 왜 이런 개각을 했는지 그 내용은 내년 총선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저분들 외에는 출마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나온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국가안보실 1차장이 됐습니다. 짧게. 네, 이게 황장엽 씨 살해 위협 관련해 가지고요. 예. 김덕홍 씨가 이번에 쓴 나는 자유주의자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 나온 증언 그리고 이후에 나온 연쇄적인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살해 위협을 느끼는 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데 당시 국정원이 어떠했는지 적어도 이제 김덕홍 씨 주장에 따르면은 서한을 보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황장엽 씨가 김덕홍 씨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2001년도 7월 3일 달인데 적들이 우리를 살해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뭐 이런 적이라는 게 바로 이제 국가정보원의 본인들이 이제 반대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김덕홍 씨가 책에다 쓴 표현인데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미국에 가면은 몇백 달러만 주면 당신들을 암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공갈을 쳤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협박을 하는 정도가 공갈, 회유, 비난, 우리에 대한 이제 생명의 위협 수준까지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은 느꼈다라고 돼 있습니다. 본인은 느꼈다. 그러니까 남한에 내려와서 북한의 실상을 가장 충격적으로 전해줬던 북한 최고위층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북한과 유화 정책을 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 본인들이 뭐 용도가 좀 줄었다든가 이런 이유로 북한 실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에도 못 나가게 하고 해외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 압박을 느끼면서 살해 위협까지 본인은 느꼈다. 이런 거네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하기 전에 황 선생님을 불러놓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 또 반대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거 보니까 그때 황장엽 선생은 햇볕 정책을 반대했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나 경제 지원을 할 때에도 이거는 북한 체제를 바꾸기 위한 어떤 무기화를 해야지. 무작정 지원은 안 되고 무조건 상호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군포로 송환시키고 북한의 수용소 없애고 뭐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지 일방적인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을 다 무시해버리고 막 지원해 주기 시작하니까 이 김대중 정부는 거의 사기꾼 정부가 아니냐 그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김대중 정부는 사기꾼 정부다. 그래서 아마 황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책을 내려고 했는데 못 내게 했거든요. 끝내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햇볕을 밝힐 수가 없다. 완전히 내리 깐 거죠.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반인민 정책이고 북한의 붕괴를 막고 북한의 민자를 지연시킨 정말 아주 안 좋은 정책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부하고 황 선생하고는 완전히 상극적으로 그렇네요. 김대중 정부와 굉장히. 제가 구체적인 거 하나만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김덕홍 씨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건데요. 2000년도 11월 16일 날 국정원 그 담당 차장방에 불러서 이런 식의 통보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김덕홍, 황장엽 두 사람에게 통보를 한 건데 5가지 중에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만나서 안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부 강연을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책을 출판할 수 없다. 네 번째는 탈북동지의 소식지 민족 통일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 5번째 민간 차원의 대북 민주화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 만약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덕홍 선생이 처음 왔을 때 탈북동지회 회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실제로 북한 민주화 사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북한 내부하고 연락을 막 했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완전히 중단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북한 민주화 사업을 막았기 때문에 이분들 느끼는 심정이 이거는 우리하고 상종할 정권이 아니구나 이걸 이렇게 느낀 거죠. 물론 김대중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북한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황장엽 선생 입장에서는 자기 손발이 다 묶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고 손발이 묶인 상황이 계속 힘들어했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남한으로 망명한 진짜 이유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때는 1996년 2월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체사상 토론회에서 황장엽 비서는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라는 말을 했죠. 이걸 보고받은 김정일은 붕괴했고 황장엽 비서는 김정일이 나를 그냥 둘 것 같지 않다. 욕보기 전에 자살할 수 있게 독약을 구해달라고 내게 부탁했었죠. 어떻습니까? 황장엽 본인이 주체사상을 만들었다. 김일성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게 말 실수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황장엽 선생이 주체사상을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황 선생님이 사상을 만들었고 이거를 김정일이 자기가 이제 그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세습을 했으니까 그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상적인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상을 널리 퍼뜨리라고 해가지고 황 선생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체사상 선전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 황 선생님이 그 이끌고 다니는 주체사상연구소에서 엄청난 외화를 벌어가지고 김정일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무슨 말 하냐면 자, 이 학자가 돈을 버는데 너네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학자도 돈을 번다? 예. 그래서 국가안전보위부가 그걸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보위부가 꼬리를 붙었는데 이 황 선생님이 저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 사상에 관심을 가진 러시아, 일본, 중국의 학자들이 예. 뒤에서 몰래 얘기를 했겠죠. 그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 그래서 그 논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거를 국가안전보위부가 캐치를 한 겁니다. 이자가 뒤에서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 그걸 알고 황장엽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예. 이 주체사상 관련해가지고 예.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황장엽 선생이 만든 거로 뭐 지금 거의 공인돼 있고요. 예. 이게 김일성이 만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드리면은 91년도에 남한의 주사파 대부라고 하는 강철 김용환이라고 82학번 서울대 법대 나온 예. 나중에 전향하셨습니다만은 김용환 씨가 91년도에 잠수정 타고 북한 가서 김일성을 2번 만납니다. 근데 남한에서 주사파를 활동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연구한 사람이 김일성하고 만나보니까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전혀 모르더라. 그래서 이 굉장히 실망하고 나중에 전향하는 계기가 되는데 정작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틀은 황장엽 선생님이 만든 거로 거의 지금 뭐 정평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황장엽 선생 망명 관련해서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약간 헛소문 같기도 한데요. 예.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의 불륜을 황장엽이 그러니까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뭐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까? 예, 저는 황 선생님을 늘 가까이 배우면서 인격적으로 그런 구차한 거짓말을 그렇게 고해바칠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다. 예, 저는 이건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예. 황장엽 선생님께서 한국에 내려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정착은 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를 믿고 김정일 정권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짜냈거든요. 그래서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김대중 정부 박되면서 예. 손발에다 묶였다? 그때는 완전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빨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황장엽 선생님께서 예, 직접 강 대표님께. 저한테.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실제 와서 보니까 너무 많다 이거죠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남한이 문제다. 그래서 북한의 민주화를 하기 전에 이 남쪽의 정부 세력들을 먼저 처리하는 게 더 급선무인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데 황장엽 선생이 망명을 하고 나서 북한 내부로 매우 충격에 빠졌고 근 3,000명이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갔다. 그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황 선생님이 도망을 쳤다는 것은 소위 사상의 망명이기 때문에 사상의 망명.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 후계 구도로 가는 그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 도망갔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정일이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 이 김정일이 분노에 맞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처형됐는데요. 실제로 휴전선에 나가 있던 황 선생님의 12촌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까지 끌어다가 죽였다는. 8촌 사돌의 8촌까지 다. 예, 12촌까지 끌어다가 12촌. 죽였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황 선생이나 김덕홍 씨가 이제 평소 하던 얘기가 있는데 조선한 사람이 패선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 주체사상이 없었다면 사회주의권 붕괴되면서 무너졌을 텐데 주체사상 때문에 버티고 있다. 이게 민족 앞에서 죄를 저지른 거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 씨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 체제를 본질적으로 개혁개방시켜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체제의 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건 황장엽 선생이 남한에 망명을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남한에 간첩을 보내서 황장엽 선생 암살도 시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전에 우리 국정원과 경찰이 12명이 경호를 했습니다. 12명이.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시대 때는 뭐 그 경호를 했지만 북한이 거의 살해 협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알아서 다 압박을 해주기 때문에. 알아서 황장엽을 압박한다. 그냥 방치를 했죠. 했는데 MB 정부로 바뀌고 나서 다시 이제 살해 모해를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2007년도에 황 선생님이 이제 이명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일을 시작해보겠다. 그래서 북한 민주화위원회를 창립을 했고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황 선생님을 죽이기가 워낙 힘드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저라고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협박을 한 모양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정찰총국과 연계된 그 공작원들이 남쪽에 이제 침입해가지고
여기에 깡패 조직들 아마 매수해가지고 아마 살해 음모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살해 음모를 한 그 사람들은 구속이 됐더라고요.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 강 대표님을 암살하려고 했던 게 뭐 독침이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 독침인지 뭔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이제 살해를 하려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는데 뭐 술에 독을 타는 방법도 있고, 술에 독을 타고, 예, 뭐 찌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뭐 다양한 수단을 강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겁나지 않으십니까? 언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야 그거 알게 됐는데요. 예. 그 당시에 보니까 제가 했던 사무실을 다 조사를 해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내가 어디서 뭐 누가 움직이는지 어떤 경찰이 뭐 경호를 서는지 이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는데 북한이 돈을 안 주는 바람에 그게 무산됐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근데 황장엽 선생도 본인에게 무슨 도끼 뭐 이렇게 흉기 같은 게 배달이 되고 뭐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나 이 13년 동안 남한 생활하시면서 17권이나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일관된 내용은 북한을 어떤 식으로인지 변화시켜야 된다. 이제 민주화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뭐 김덕홍 씨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북한의 이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에 있는 종북주의자들한테도 굉장한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예. 언론에 간헐적으로 나왔지만은 뭐 식칼에 뭐 황장엽 사진을 붙여가지고 피 철철 흐르게 빨간 색칠을 하고요. 이걸 사진 찍어서 다시 탈북자 동지의 사무실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요. 이런 일도 뭐 간헐적으로 계속 있었죠. 예. 실제로 이한영 씨 같은 예. 경우에 탈북 망명한 이한영 씨는 간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죽었다. 간첩이라고 그렇습니다. 간첩에게 예. 그때도 칼에 당했나요? 예. 총에 당했는데요. 총에 당했는데, 그때 예. 이제 그 파견돼서 이한영식을 쏘고 들어간 공작원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예. 공작원이 이한영을 예. 죽였는지가. 예. 그러니까 나중에 망명한 대외연락부 공작원들이 몇 명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중을 다 했는데 대외연락부에서 최종일에 훈련받은 공작원이 와서 정교하게 총으로 쏘고 들어갔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예. 주로 그러니까 자그마한 암살용 총, 그 다음에 독침 이런 걸 주로 이제 많이 그렇죠. 이 북한 이 공작원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한영 씨 살해됐을 때는 1997년도인데요. 2월 15일입니다. 그 뭐 소음기 달려 있는 총을 가지고 살해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자기가 살던 집 앞, 그러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살해를 당했죠. 근데 이 두 명이 도망쳤는데 잡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흥신소를 통해서 이 주소를 알아냈다는 게 그 당시에 얼마나 경호가 허술했는지도 반증해주는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회고록에 좀 공개된 내용 중에 재밌다고 그래야 될까요? 관심이 갔던 게 우리나라 남한 수재 때 북한이 우리 도와주고 나서 경제가 매우 어려웠다. 예. 자기들도 가난한 집에서 폼 잡겠다고 없는 돈을 빌려줬다가 지원해줬다가. 그렇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남측에서 수해가 났는데 북한의 김일성이 남측에 지원하겠다고 막 떠들었거든요. 근데 전두환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는 바람에 원래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받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전국에서 막 물자를 모았습니다. 예. 모았는데 심지어는 전쟁 물자까지 다 뽑아서 남쪽에 지원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북한 경제 몰락이 약간 시작된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북한을 괴롭히려고 우리가 이제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주겠다고 했다가 막 주는 바람에 엄청난 경제적으로 이제 손실을 봤던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은 김정일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김일성은 그렇게까지 핵무기 개발을 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약간 이제 해석에 따라서 다른데 예. 그렇지는 않고요. 김일성이 6.25 사변 때 내가 졌던 이유는 그 미국에 대해서 핵만 있었으면 지지 않았다 절치부심을 했고요. 예. 북한에서 핵 물리연구소가 만들어진 게 이미 5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54년도에 핵무기 방위사령부를 만들고 55년도에 물리학 연구소를 만들고 그 위에 중국 소련 통해서 계속 비밀 정보를 얻어내다가 79년도에 본격적으로 5메가와트짜리 영변에 있는 원자로를 만들면서 개발을 시작을 하죠. 그렇죠. 이게 다 주도했던 게 사실은 이제 김일성이었고요. 그리고 김정일이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일성도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평화 통일 얘기할수록 그럴 때일수록 전쟁에 박차를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이중적인 얘기들 계속 해왔습니다. 예.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뭐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당했다든지 망명의 비밀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이번에 회고록에서는 김덕홍 씨가 비록 고위 간부였다고 해도 북한 내부의 정보를 이렇게 속속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노동당 자료실장, 자료부실장. 그러니까 황 선생 자체가 이제 뭐 워낙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들은 얘기만 다 전해도 뭐 엄청난 정보가 되겠죠. 예. 또 본인도 이제 그런 부실장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엄청난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됐다고 아. 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얘기 한 가지만 들으면은요. 노동당 자료연구실 부실장, 제가 예전에 이제 10여 년 전에 김덕홍 씨하고 대화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예. 남한의 지하당에 입당하면은 그 북한의 중앙당 문서보관소에 그대로 그 입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이른바 이제 노동당 지하당에 입당한 사람들이 누군지 본인은 파악할 수 있는 의식이 있었다. 이제 이 얘기를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에서 북한에 포섭된 사람들의 명단 이런 게 실시간은 아니겠지만 북한에 이 김덕홍 씨가 북한에 계속 있었다면 노동당에서 자료실 부실장이 바로 볼 수 있었다 그런 얘기네요.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이 사실일 겁니다. 본인이 되면 그렇다. 예. 그러니까 뭐 책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자기가 이제 한국 정부에 와서 증언한 많은 북한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예.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분들이 다 죽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정부가 정보를 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연의 일치와 비슷하게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는데 아마 김덕홍 씨는 아마 그 우리 정부가 주지 않았냐 그렇게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씨 책 내용 앞으로 파장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박정희는 더 일찍 죽었어야 했다 이런 막말을 쏟아냈던 한홍구 교수의 강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한홍구 교수의 아버지가 과거에 자신의 아들 한홍구 교수를 비판하는 칼럼을 썼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26년 전에 지금의 논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모에게 면목이 없다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진공 경희대 개공 교수, 최진영 변호사, 조수진 정치부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한홍구 교수가 집안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네요. 일조각이 출판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식인과 일조각 하면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 이 외할아버지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네, 유진호 박사. 아, 유진호 박사. 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의 아버지인 것이죠. 예.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여기 키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할아버지가 그 한 교수님의 외할아버지가 그 유진호 박사이고 유진호 안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기초가 됐으니까 결국 외할아버지가 만들어놓은 헌법을 사실상 지금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 혼자가 부인한다. 예.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일조각 아버지가 운영하고 했던 일조각이란 것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국사를 배우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백 교수님의 한국사 한국 문화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일조각에 나왔는데요. 그와 같은 어떤 그 가장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역사관을 만든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 대해서 그와 같은 한국사의 정통에서 좀 상당히 벗어난 듯한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홍구 교수의 아버지가 젊은 한홍구 교수를 보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사학과에 갔으면 사학과에서 공부를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엉뚱한 아마 그 이념 그런 걸 해가지고 나중에 또 그러니까 하도 이제 자꾸 그러니까 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자꾸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지금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가 되고 하니까 이분이 그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가면 좀 거기서 좀 이제 현실을 보고 배워올 거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아까 뭐 말씀하실 때 27년 전에 이미 그걸 예견하셨다가 아니라 한홍구 교수라는 분이 그 이후에 27년간을 계속 이번에 말했던 그런 스탠스로 역사를 인식하고 한국사를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이 칼럼은요. 1989년 7월에 임수경 씨, 당시 한국외국어고등학교 아마 용인 캠퍼스에 다니던 학생이었는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미립국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당시에 지식인이었던 이 한홍구 교수의 부친 한만년 선생님이 한 중앙일간지에 글을 썼습니다. 임수경의 미립국 사건을 보면서 자신의 막내 아들을 떠올렸다. 그런 내용인 거죠. 예. 내용이 보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화가 치밀고 놀라는 건 막내 한홍구를 생각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홍구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된 게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가 빨리 죽었어야 했다는 얘기와 김일성, 북한 김일성을 민족의 지도자로 치켜 세운 사람입니다. 한홍구 교수인데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 같이 자기들만 진리를 알고 있고 자기들만 세상을 구원하고 있다는 식이다. 이 부분은 좀 극좌든 극우든 한쪽에 치우친 분들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시대적 맥락을 생각하면 1989년이란 것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이고 지금 생각하면 이른바 지금은 이제 이른바 뭐 종북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NL 계통과 또 PD 계열의 큰 어떤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런 특히 이제 어떤 주체 사상 이런 것이 사이비 종교 같은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점에서 아마 특히 NL과 같은 어떤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와 같은 것에 빠져든 사람이다라고 했는 그와 같은 어떤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도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은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보면 6.25를 머무르 겪은 부모가 김일성에게 품은 증오와 경계, 전쟁통에 죽고 다친 현실적 공포를 구시대의 상투적 잔소리로 치부한다. 이게요, 아마 90년대 이후의 현상일 텐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이러면, 제발 아버지,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요. 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모든 가정에서 그런 이제 아버지들의 그 하소연이 들렸었거든요. 90년대 이후에. 지금도 더 하겠죠. 근데 왜냐하면 이해할 측면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아이들한테는 6.25든 이것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온전히 역사에 편입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감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만 해도 그래도 그 이후에 6.25 참변 겪은 그 이후에 폐허화된 그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분들이 바로 그런 문제. 그래서 그 사만년 선생도 뭐라고 하셨냐면 이러한 무지에서 비롯된 자신감과 용기에 가득 찼으니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보라고 해서 미국까지 보냈다. 근데 달라진 건 없다는 얘기죠. 예.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좀 오늘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좀 의미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연구를 철저히 한다면 어느 쪽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홍구 교수의 부친은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 자료를 다루는 기술과 이를 해석할 안목을 기르는 훈련을 안 하니까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 말 앞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지, 새로운 분야에 관심만 갖고 있지 그 내용들을 해석하고 안목을 기를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라면서 좌경화되어 있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개척 분야의 사료를 조금 먼저 볼 뿐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는 그야말로 우측 편향된 그런 교육만 했기 때문에 사실 사회주의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걸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좀 알았다는 것만으로 가지고 이렇게 그런 연구는 안 하고 무조건 주장하고 선동하고 이렇게 해온 결과라는 얘기고요. 다음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건 보수 우파에서는 과연 정말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깊이 있게 연구를 했느냐. 연구를 안 했으니까 지금 저런 주장에 맥없이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부 때부터 한국사 자체에 대해서만 매달리다 보니까 좀 더 큰 역사학이라는 학문에 있어서의 어떤 성립한 무수한 선학들의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 업적을 보지 아니하고 단절된 이른바 단절된 우물한 개구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예.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이제 미국까지 가셔서 김일성이란 주제로 해서 박사를 받아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열심히 해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것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지 않고 거의 북한에 있는 성과를 그대로 뺏겨놓은 듯한 그것을 반복하는 듯한 그런 것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홍구 교수가요, 그 스키마라는 게 있죠. 그 뭐 대상에 대한 인지 구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대상을 말이죠. 이미 자기 머릿속에 하나의 구조화 해놓고 난데 모든 걸 거기에 껴 맞추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나빠야 되고 또 혹은 박정희는 당연히 나쁜 사람이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거기에 얽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런 분들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했습니다.
그 후에 그럼 쿠데타 했으니까 쿠데타 세력은 그 이전에 또 자기들이 주장하는데 친일했다 칩시다. 그럼 친일가는 끝없이 영원히 친일만 해야 됩니까? 그럼 쿠데타 일으킨 사람 영원히 포갑 정치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과거에 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과보다 그 과를 뛰어넘어서 훨씬 많은 업적을 남겼다면 어느 걸 중시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 우리가 친일 역사 논쟁은 정치권에서도 옛날에 누구였나요? 신기나마 의원이었나요? 네. 아버지가 네. 그 일본군이었다고 하고 네. 이분도 그래요. 이분의 외할아버지가 유진호 박사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유진호 박사가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데 일조하신 분이지만 그분조차도 친일파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친일파 논란이라는 것은 참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36년이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친일이다. 뭐 부역행위를 했다. 이렇게 몰아세울 수도 있지만 예. 이 한만년 선생의 글에서 저는 참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정말 놀라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학을 공부한다는 아들이 한쪽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김일성은 위대한 장군으로 묘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독재자라든지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이 사료를 다루는 기술과 이를 해석할 안목을 기르는 훈련을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참담했다. 하루는 불러서 물어봤지만 정말 답답하고 무엇을 공부했는지 정말 안타깝고 또 이렇게 큰 아이를 지금까지 자신이 왜 방치를 해뒀는지에 대한 그런 회한도 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데 아버지 한만년 씨가 아들 한홍구 지금 현 성공회대 교수를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학자로서 기술과 안목이 부족하다. 그리고 앞선 학자들이 공부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렇게 쌓아왔던 업적을 외면해서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 오류에 빠진 우물한 개구리다. 아, 저 표현은 참 그런데요. 아버지가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무식해서 용감하다 이거 아닙니까? 문제를 비롯한 자신감과 용기 그런 부족함에도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도 아들이지만 우리 아들 때문에 남의 자식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실제 문제된 것이 이 한만년 교수, 한홍구 교수의 강연 내용을 일선 교사가 수업 시간에 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20여 년 전에, 25년쯤 전에 아버지가 걱정하고 했던 내용이 25년 사반세기를 지난 이 시점에서 반복된다는 것이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해안이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 자체는 정말 참담하기도 한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한만년 선생이 저런 말씀하셨는데 27년 전에 그 칼럼 쓰는데 피를 토하는 칼럼이죠. 네. 예, 자식이들. 그랬으면 한홍구 교수가 과연 아버지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만약에 그랬으면요.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은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사과는 못 바꾼다 하더라도 적어도 표현 방식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홍구 교수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그 피를 토하는 그 걱정, 우려, 사랑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도외시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저런 식으로 의리라는 것은 부자간의 천륜도 또 국가에 대한 의리도 이런 걸 다 팽개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그 학문이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을 위한 학문이 될 수 있을까?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이 한홍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역사학자이면서 대학 교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 19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점인데 예. 바로 27년 전에 그 아버지가 그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저 혼자 정신 못 차린 정도가 아니라 남의 자식까지도 혼란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민중에 대한 지식인의 사명을 입에 계속 담았다. 민중을 위한다. 민중을 위한다. 지식인이다. 왜냐하면은 김일성 학을 연구하면서 김일성을 자수성가한 민족의 영웅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바로 이런 점을 입에 담으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주장에는 무엇이 부족한가 아니면 어떤 점이 잘못한가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 점도 가슴 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 한홍구 교수가 어떤 분인지 사실은 잘 모르는데 지금까지 나타나는 이런 걸 볼 때 저분은 학자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선동가에 가깝지 않냐. 네. 그래서 제가 들을 때는 선동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저런 선동이 횡행하고 그 선동이 먹혀 들어가는 이런 사회가 됐는지 아직도 그런 사회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좀 성숙된 사회인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사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어떤지 아마 판가름 날 것 같아요. 한홍구 교수가
주로 했던 얘기들, 주장했던 얘기들도 좀 모아봤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고 그리고 김창룡 얘기를 하면서 박정희를 죽여버렸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한만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식으로서 참 아버지 부모님한테 이럴 때 반성이 되는데 타일러도 보았지만 도무지 호두 껍질처럼 단단한 자기 세계 속에 웅크리고 있다. 이 말은 아무리 설득을 하고 타일러도 안 되더라.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굳이 이 사건 아니어도 우리 자식된 사람들은 부모님 의견을 갖다가 오늘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문제, 특히 이제 하여튼 이분이 그 한만현 대표라는 분이 굉장히 식견이 있고 자식에게도 단호하고 굉장히 사회의 인텔리 그런 분이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한만년 선생이 그 자녀들이 전부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의사고 예. 정말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 상위 아마 0.1% 들어가지 않는지.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한홍구 씨 같은 경우에는 한홍구 교수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유진호 박사님이고, 예. 네, 또 외할머니는 이명래 고약으로 유명한 이 명래 제약의 따님입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지식인이다라고 하면은 이 1조각의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이 한만년 선생이 아버지고 또 형제 그리고 여동생 전부 교수기도 하고 또 의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그룹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참 너무 한쪽으로만 이 쏠림 현상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주장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태도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든지 사상의 자유로 과연 용납해야 되는가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데요. 예. 저는 이 한홍구 교수의 글이라든지 아니면 이 한만년 선생의 아들 비판 칼럼을 읽으면서 지난 2005년에 있었던 그 강정구 교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메가더가 우리 민족의 어떤 반역자이고 또 우리가 북한을 침공해서 일으킨 사변이 바로 6.25다. 이런 것을 동국대학이라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는 불구속을 해야 된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이념이라든지 진보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주장이라든지 종부로 비칠 수 있는 사상도 껴안고 그것이 바로 포용이라는 그런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비 종교라는 표현이 또 있고요. 자기들만 진리를 알고 있고 자기들만 세상을 구원하고 있다는 식이다. 이 말은 최근에 이념 논쟁, 교과서 논쟁, 각 논쟁에서 한쪽 끝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본인 스스로가 자기들만 진리를 알고 있고 자기들만 세상을 구원하고 있다는 식이 아닌지. 그 구원을 하면요. 정말 진지하게 구원을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지금 보면 한홍구 교수 그 강의 내용에 보면 상대방이 자기가 적대시하는 그 세력을 어떻게 하면 죽여야 되느냐. 죽었어야 되느냐. 지금 죽여야 되느냐. 앞으로도 멸절시켜야 되느냐. 바로 이런 원망에 가득 차고 원한에 가득 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반대하는 세력은 전부 죽어야 된다는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더 문제죠. 예, 최근에 이념 논쟁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진행형입니다. 문재인 대표 발언이 조금씩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조상, 선친과 관련한 말씀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은 두 분의 상대가 다 말하자면 친일 그리고 독재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것이 이번 이 교과서 사태의 그 배경이고 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저 발언한 장소, 대상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의 말은 문재인 대표의 말은 김무성 대표 아버지도 친일파, 독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파, 독재. 그러니까 이 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자기 아버지 행적을 미화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친일했으니까 친일을 미화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굉장히 노골적이고 극단적이고. 저런 말씀 자체가 모순인 것이
교과서는 만들어지지도 않았죠. 그러면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서 편찬 방향을 설정한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그 덮씌우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글씨 미리 세게 놓겠다, 낙인을 미리 찍어 놓겠다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완영 그 새누리당 의원이 말을 적절하게 잘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장인이 옛날에 부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좌편향 지금 말하자면 좌파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저 말도 그렇지 않죠. 그래 교과서도 그렇게 만들었냐 이런데, 아니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든지, 또 문재인 대표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일제 35년을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를 거쳐서 우리가 오늘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민족적인 그런 순환을 그걸 가지고 정치 공격용으로 이용한다. 이건 가장 비인간적인 그런 처사거든요. 같은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여든 야든 정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직업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직역에 있고,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같은 먼 장래의 조국을 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이죠. 남의 부모를 들춰가면서 공격을 합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문재인 대표의 주장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왜냐면요, 이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정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정말 심각합니다. 제 또래의 어떤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전부 역사교과서 얘기입니다. 이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 문제를 국정화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어떤 도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교과서가 국정화가 된다면 이런 편향성이 사라지느냐? 이런 어떤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시간을 갖고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국회 차원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또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단어에도 맞게끔 어떤 국회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바람직한가를 제1야당의 대표가 제시를 해야지, 그냥 국정교과서는 이 유신교과서, 친일교과서로 가자는 거다, 이런 어떤 프레임이 너무나 집착하는 것은 수권정당의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용적인 사실을 떠나서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당신 아버지 나쁜 사람인데 당신이 당신 아버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숨기고 미화하려고 지금 교과서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 라는 것은 참 너무 적나라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거는 정치 논쟁을 하면서 사실 정책 논쟁인데, 정책을 가지고 서로 대결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표는 가지고 온 것은 이른바 인신공격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토론 대회에서 토론을 할 때는 사실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나왔는 토론자의 아버지 어머니를 끌고 와가지고 이것이 당신이 나왔는 것은, 여기에 이 자리에 토론에 나온 것은 그런 어떤 대의 명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족사를 챙기기 위해서 나왔지라고 하면은 그 토론이 설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문재인 대표의 얘기는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론적 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인신공격을 들고 나옴으로 해서 오히려 스스로 어떤 색깔론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역사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를 두고는 지금 공론이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마치 오늘 또 지금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정치를 금도를 벗어난 어떤 물의 극치라고 하니까 야당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은 그분들 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과연 그와 같은 대응이 우리나라 수권 정당을 모색하는 야당의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반응이냐에 대해서는 국민들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획일화 문제인데, 국정교과서를 하면 획일화가 된다. 그럼 지금 8개죠. 8개 있는데 그중에 사실은 7개가 진보 측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무리의 집단의 획일화가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 좌편향 교과서가 획일화 아닙니까? 아무도 덤벼들지도 못하는 교학사 사태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 우익에서는 말을 꺼내면 그 순간에 공격을 당하고 말이죠. 집단적인 공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하필이면 지금 와서 이제 국정화를 서두르냐는데, 제 나름대로 느끼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2년 반 이상을 여러 가지 세월호라든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소신을 펼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 시점까지 놓쳐버리면 이거는
앞으로는 적어도 이 정부 안에서는 영영 이것을 시도조차 해볼 수 없다. 이 점에서 아마 그렇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표가 어제 그 강남에 사는 학부모 10여 명을 만나서 그러니까 강남 엄마들 만나가지고 네, 강남 엄마들 만나서 태정태세 문단세 그러니까 조선의 군주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바로 국정교과서가 되면 시시콜콜한 게 다 등장할 거다. 이런 어떤 그 주장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왜 이럴까라는 회의감이 참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선 군주 이름이 바로 역사고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고 심지어 TV 드라마 사극을 보더라도 군주의 이름 정도 순서는 아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알아야 드라마도 이해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세종대왕도 그래서 알고. 어떤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식의 주의 주장 그리고 일방적인 어떤 프레임 가두기 이걸로는 더 큰 목표 그러니까 어떤 총선 승리라든지 대선 승리로 가는 데는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끝마다 민초 이야기하고 민중 이야기하는 분들이 왜 역사에 대해서는 꼭 그 북한의 그 지배 세력 또 남한의 지배 세력을 비교하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정통성을 거기에 둘러하고 이러는지 그 문재인 대표가 스스로가 지금 자가당착이라든지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정말 우리 북한 그 민초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깊이 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동안 대변해 왔는지 아무리 내 사정이 아니라고 하지만은요. 그래도 그렇게 외면하는 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오늘 조 차장 나오셨으니까 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갑자기 청와대에서 대통령 부분 개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말에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부분적이나마 장관을 바꾼다? 왜 그랬습니까? 네. 조금 전에 4시 20분에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 오늘 아침에 그 KF-X라고 하죠.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 늑장 보고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오늘 알려졌기 때문에 외교안보 라인 정도는 빨리 정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바로 외교안보수석실 그다음에 어떤 그 외교안보 참모 라인이 모두 교체가 됐고요. 또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그 대구를 방문한 뒤에 총선에 출마하려던 비서관들은 몇 명 정도 사의를 받았죠. 2명 정도. 그래서 그렇다면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이 장관들 같은 경우에도 거취가 빨리 정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2명만 교체를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5명의 입각한 장관 중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오늘은 개각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순차적인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황우여 장관이 돌아오더라도 올 것이고 또 어떤 그 주택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뒤에 최경환 장관이 돌아와도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순차적인 개각이 앞으로도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크게 듣고요. 개각 앞으로 순차적으로 되는 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검사였고 노무현 문재인 대표가 변호사였던 불임 사건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 문재인 대표 측에 손을 들어줬던 서석구 당시 판사가 그때 판결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념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당시 서석구 판사가 이념 이슈가 가장 핫 이슈가 되어 있는 지금 나와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석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념 논쟁이 아주 심한데요. 당시 불임 사건 때도 판사로서 이곳저곳에서 여론적 압박을 좀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이제 흔히 그 당시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 무슨 사법부 독립을 많이 침해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저는 판사로서 법원 원장이나 수석부장이나 또 위에 상급 법관으로부터 무슨 이 재판에 대해서 뭐 압력을 받고 이런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부림 사건 그 당시는 제가 이제 하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독서 성향도 좀 가진 자에 대한 적대적인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임 사건을 다루면서 저는 이것이 좀 억울하다고 이렇게 그 당시는 느꼈어요. 예. 그때 이 불임 사건에서 제가 그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무죄 판결을 했고, 심지어는 기업법 부분, 무슨 집시법 부분 해가지고 40여 개의 공소 사실 가운데 10몇 개를 무죄 판결을 해가지고 그때 엄청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결을 하고 났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 전에 변호사님 당시 그 불임 사건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했을 당시만 해도 주변에서 뭐 지체말로 뭐 빨갱이 판사 이렇게 욕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없었습니까? 별로 듣지를 못했는데 오히려 반대쪽에서 문재인 대표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그쪽과 친한 뭐 운동권 분도 계시고요. 진보 진영 계신 분들로서는 굉장히 명판결이다 또 칭찬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그때는 이제 운동권들에서는 뭐 교과서적인 판결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운동권 판결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사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왜 갑자기 그렇게 태도를 돌려냈느냐? 2년 과거에는 그런 그 국가보안법을 무죄 판결할 정도로 좌편향으로 기울어졌는데 어떻게 이제는 또 우쪽으로 기울어졌느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운동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운동권 변론을 한 과정에서 드러난 거죠. 저는 이제 운동권들이 마치 민주주의와 정의를 대변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대구의 그 교도소에 갈 때, 구치소에 갈 때, 많을 때는 10여 명을 접견할 정도로 운동권을 거의 도맡아가 했습니다. 변호를. 그렇게 했는데 그 운동권 대부분들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변호사님, 남한정권 계례정권입니다. 남한기업 매판자본입니다. 타도해야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운동권적 기질이 있었지만 그래도 김일성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어요. 그런데 자, 거기다가 또 이제 김일성 정권은 자주 정권이라 하면서 자주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로만 듣던 김일성 주사파를 일찍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대부분의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운동권들이 비슷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쇼크를 받았고 또 그 이후에 그 밖에 있는 운동권들이 변호사님 운동권 변론 너무 잘해줬다고 하면서 제가 운동권 변론을 할 때는 법정에서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좌쪽으로 선동적인 변론을 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만큼 운동권들이 열광적인 그 환영을 받았는데 막상 밖에 나와가지고 교도소 법정 밖에서 만난 운동권들도 너무나 위험했어요. 예를 들면 그 김일성 주체사상 책을 저한테 줘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서석구 변호사는 운동권 변론하니까 얼마든지 김일성 주사파가 될 소지가 있는 변호사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래서 김일성 주체사상의 책을 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루이 제린저가 썼는 북한 방문기를 줬어요. 이 책은 북한을 마치 천국으로 묘사해 놨습니다. 엉터리 북한 방문기죠. 제가 깜짝 놀랐고 그리고 두만강이라는 북한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책을 하면 한 질이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책을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북한 방문기도 마찬가지고 주체사상 책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기저기서 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니까 제가 그 독서에 대해서 운동권 서적도 많이 읽었지만은 독서를 대단히 폭넓게 해왔기 때문에 물론 운동권 서적을 더 많이 읽었지만은 운동권 서적들이 이념적으로 너무 과격하고 방법적으로 너무 폭력적이다 하는 데에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밖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주로 대부분의 선물이 북한과 관련되는 선물. 그 외에도 무슨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사라든가 북한 상품이라든가
대부분 북한과 관련되는 선물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기서 그 운동권들과 교분을 두터이 하다가는 제가 위험해지겠다 하는 어쩌면 저들의 그 이론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제가 판사 시절에도요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을 하고 또 운동권을 도와주는 판결들을 많이 했지만은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서석구 판사였어요. 저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은 남북 분단의 현실이고 또 6.25를 경험했던 이런 무력 난침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의 도움은 받아야 한다는 제가 기본적인 안보 의식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운동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게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이런 말을 해서요. 당시 고영주 검사가 서석구 변호사님께 판사님 이 사람들 죄 줘야 됩니다. 근데 판사님이 무죄야 이렇게 판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고영주 검사님이 그 물론 불임 사건 뭐 검사였지만은 불임 사건이 1차, 2차로 나눠졌습니다. 1차 했는 사건은 이제 고영주 변호사님이 공안 검사로서 했고 2차는 고영주 변호사님이 검사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나머지 공안 검사가 이제 맡아가지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당시 얼마 전에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영주 검사 편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편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영주 이사장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 선언으로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셨으며 통일, 연방제를 비롯한 선구적인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자입니까?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중민주주의는 변형된 공산주의자. 그러면 변형된 공산주의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요. 저 뒤에 보면 노무현 또 문재인 대표까지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당시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불임 사건 판사 입장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불임 사건 이 사건 보면요. 그 불임 사건 이제 고영주 그 이사장님이 왜 그 공산주의자라고 그런 표현을 했겠느냐? 보니까 그 불임 사건에 그 노무현 변호사가 불임 사건 변호사 법정에 제 법정에서는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1차 법정에서는 노무현 변호사가 담당을 했죠. 불임 사건을. 근데 그 노무현 변호사가 그 처음으로 운동권 변론을 맡으니까 그 운동권들이 노무현 변호사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고 좀 공부하고 좀 변론하라고 준 책이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 논리라는 책입니다. 그것이 영화 변호인에도 마치 그게 명제인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지만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노무현 변호사 그 책을 읽고 나는 대단히 감동했다. 이 책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할 정도로 감동을 받은 책이라고 자기 자서전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시대의 논리는 제가 그 운동권적 기질이 있었을 때는 그 책을 읽고 좀 혹했던 것이 있는데 그 나중에 제가 운동권에서 벗어나고 나서 그 책을 다시 보니까 너무너무 나쁜 책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 그 전환시대 논리 이영희 교수 그 책에는 보면 공산주의 중국하고 월명은 대단히 좋은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 미국하고 월남은 대단히 나쁜 나라. 자, 이거는 공산주의를 우상화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감동을 했다는데 그러면 고영주 이사장님이 노무현 변호사 변형된 공산주의자.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변호사는 그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보다도 더한 격한 발언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방문했죠. 중국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외교 관계로 갔지만은 중국의 대학생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 근데 모택동이가 누굽니까?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다가 6.25 전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모택동이 때문에 수많은 국군, 미군, 유엔군 우리 국민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자국을 침략한 수많은 그 희생을 치르게 한 그런 침략자. 예. 그리고 또 모택동에는 역사학자들이 6,500만 명을 학살한 인류 최악의 집단 학살범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중국 내부의 지식인들조차도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은 중국을 10년, 20년 후퇴시켰다. 예. 혹평을 합니다. 지금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형된 공산주의자다라는 것은 그렇죠. 고영주 이사장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 고영재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예. 그렇다면 이렇게 모택동을 갖다가 가장 존경하고 공산주의자 예. 존경한다는 그 노무현을 상대로 해서 변형된 공산주의자. 제가 볼 때는 변형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본인은 고영주 그렇죠. 이사장은 그렇게 느꼈다, 인식했다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법부, 예. 법원 출신이시니까 그렇죠. 판사 출신이니까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이런 표현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각계각층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이 표현을 했는데 사실 신상옥 감독이 영화 감독 아닙니까? 예. 북한에 납치돼가 김정일께 납치돼가지고 김정일한테 불려가고 예. 그래서 김정일한테 이제 영화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예. 살락하니까 목숨을 살락하니까 그랬는데 고향 생각을 자꾸 하니까 김정일에게 했던가 고향 생각할 거 없다. 머지않아 고통일이 될 거다. 예. 그래서 신상옥 감독이 너무너무 놀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그걸 물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뭐냐 하니까 하는 말이 남한의 고정간첩이 2만 명이나 있다. 남한의 고정가치 2만 명이 있다. 예. 예. 그래서 자기는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예. 고정간첩 2만 명이 잘 활동하면 얼마든지 한미동맹이 튼튼하다 하는 별건 아니다. 머지않아 통일된다. 고향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교과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교사들, 근현대사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90%가 좌경화됐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과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과하지 않다? 예, 과하지 않다. 자, 우리 교과서 문제가 이번에 불거졌잖아요. 예. 그 교과서 검정 교과서 가운데 많은 다수 교과서가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서술하는 부분에 보면 김일성 중심의 공산주의 그 항일 운동에 대해서는 잘 소개해놓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그 독립운동 하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파들도 많은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나 우파들의 독립운동에서는 싹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농지 분배 경제권만 줬습니다. 소유권은 다 그 북한에 갖고 있습니다. 예. 경제권만 줬기 때문에 사실상 소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무슨 대대적인 농지 분배를 잘했다고 그렇게 하고 또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이런 비슷한 논리의 교과서 이거 바꿔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정교과서가 나와요. 변호사님의 발언, 내용 한번 쭉 또 들어볼 수 있도록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쾌돈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